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늘 들어온 말이 있으시죠?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키워야 한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줘야 나중에 건강하게 자란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넘어지기 전에 손을 내밀었고 울기 전에 먼저 달랬어요.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은 혼자 서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을 딱 꼬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오늘은 그 이상하고 무거운 기분에 이름을 붙여드리려고 해요. 혼자 오래 가슴에 눌러두셨을 그 마음 오늘 잠깐 꺼내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64세 순자 씨입니다. 딸은 올해 38살이에요. 일을 안 한 지는 꽤 됐고 그 빚을 순자 씨가 10년째 대신 갚고 있어요. 순자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건 이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둔 청년이 전국에 최대 54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54만 명이에요. 한 도시 인구만큼이나 많은 젊은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방문을 닫은 채 웅크려 있는 거예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기대 사는 우리나라 20대 비율이 2022년 기준 81%,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예요. 회원국 평균이 50%니까 무려 1.6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흐름이 30대로 번지고 있어요. 38 순자 씨의 딸은 이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에요. 이게 당신 자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 깊을수록 왜 자식은 더 약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학습된 무기력. 순자 씨는 딸이 그냥 게으르다고 생각하셨어요. 의지가 없다고, 독해서 못 버틴다고. 그런데 심리학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기엔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반복해서 겪고 나면 나중엔 길이 열려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딸을 떠올려 보세요. 일을 시작할 때마다 손이 느리다는 말을 들었어요. 눈치가 없다는 핀잔을 들었죠. 10번을 일하면 10번 모두 그만뒀어요. 사실은 잘린 거였지만요. 그 실패가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딸의 마음속엔 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한번 굳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으니 또 실패가 없고 실패가 없으니 성공의 경험도 영영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은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순자 씨 딸은 유난히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만든 어항 구원자와 조장의 심리.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무기력은 딸의 마음속 문제인데 왜 그 무기력이 10년이 넘도록 조금도 깨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 무기력은 혼자서는 이토록 오래 버티지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그 무기력을 떠받쳐줄 때 비로소 10년을 가는 거예요. 어항 속 금붕어를 떠올려 보세요. 좁은 어항에서 자란 금붕어는 넓은 연못에 풀어줘도 딱 어항만큼만 헤엄친대요. 몸은 더 클 수 있는데 마음이 어항 크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딸이 꼭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딸의 마음은 엄마라는 어항 안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어항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심리학에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늘 먼저 나서서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순자 씨가 바로 그 구원자예요. 딸이 휴대폰이 끊기면 순자 씨가 요금을 갚아요. 딸이 카드값에 쫓기면 순자 씨가 막아줘요. 딸이 밥을 안 차리면 순자 씨가 차려줘요.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구원자의 손이 닿을수록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자랄까요?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해냈을 때 자라요.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나 봤을 때 단단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영영 혼자 일어서는 법을 못 배워요. 일어설 필요가 없으니까요. 국내 연구들도 이걸 또렷이 보여줘요. 부모가 자녀의 일을 지나치게 대신 떠맡을수록 자녀의 자기 효능감은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무기력과 의존이 채운다고 해요. 이걸 헬리콥터 양육이라고 불러요. 자녀 머리 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위험해 보이면 즉시 내려와 구해주는 거예요. 순자 씨는 딸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멀리 날아간 적이 없어요. 넘어지기 전에 먼저 받쳐주고 울기 전에 먼저 달래줬어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딸의 날개를 땅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결코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은 엄마라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배운 것뿐이에요. 그러니 바꿔야 할 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구원자에게는 숨겨진 보상이 있어요. 딸을 구해줄 때마다 순자 씨는 잠깐이지만 마음이 놓여요. 적어도 오늘은 딸이 곤란하지 않으니까요. 그 안도감이 순자 씨를 다시 지갑을 열게 만들어요. 딸의 무기력이 순자 씨의 불안을 달래주고 순자 씨의 불안이 딸의 무기력을 먹여 살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단단히 묶은 채 10년을 흘러왔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장이라고 불러요. 상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행동이 오히려 그 문제를 계속 떠받쳐주는 거예요. 딸이 무력하지 않으면 순자 씨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서는 순자 씨조차 딸이 일어서는 걸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을지 몰라요. 딸이 떠나면 나는 누구의 엄마지? 이 질문이 무서워서요. 물론 순자 씨는 한 번도 이렇게 또렷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머리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 부모만 아는 세 겹의 사슬. 구원자라는 개념도 조장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서양에서 온 이론이에요. 그런데 순자 씨의 이야기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게가 하나 더 얹혀 있어요. 바로 자식 농사라는 말이에요. 서양 부모는 보통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독립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한국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을 두고 짓는 농사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손을 놓지 못해요. 자식이 잘 되면 내 농사가 잘 된 거고 자식이 휘청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 순자 씨가 딸의 빚을 대신 갚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국 부모의 절박함이에요. 여기에 한국 특유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어요. 바로 체면이에요. 딸이 직장 없이 집에 있다는 걸 아는 이웃에게 차마 말하지 못해요. 친척이 물으면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다 큰 자식이 집에 있는 게 부모인 내 흉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 사람들 10명 중 8명이 부모에게 기대 사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어요. 이 따가운 시선이 순자 씨의 입을 막고 도움을 청할 통로마저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순자 씨는 올해 64이에요. 이제 곧 일할 힘도 돈 벌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지? 혼자 남으면 누가 저 아이를 챙기지? 이 불안이 클수록 순자 씨는 더 꽉 붙들어요. 지금이라도 곁에 두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요.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딸이 혼자 서는 연습을 또 한 번 미루게 만들어요.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순자 씨는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졌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농사라는 의무로, 체면이라는 굴레로 세 겹의 사슬에 묶인 채로요. 이건 결코 순자 씨 한 사람이 나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땅이 부모에게 지운 거대한 짐의 무게이기도 한 거예요. 네 번째, 그날 밤 순자 씨가 깨달은 것.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을 되짚었어요. 딸이 처음 일을 그만뒀을 때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딸이 두 번째로 잘렸을 때도 순자 씨는 딸을 감쌌어요. 사장이 모질었나 보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야?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딸을 변호하는 동안 순자 씨는 한 번도 딸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으냐고, 스스로 무엇을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고.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기가 딸을 지킨 게 아니라 딸이 마주해야 할 현실을 대신 가려준 거라는 걸. 넘어진 딸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넘어질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거라는 걸.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 끝에 아주 작은 빛이 비쳤어요. 내가 만든 일이라면 내가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순자 씨를 붙잡았어요. 나는 정말 딸만을 위해서 그랬을까? 딸이 곁에 있는 동안 순자 씨는 외롭지 않았어요. 빈 둥지가 되어버린 집에서 그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순자 씨를 버티게 해준 건 아니었을까? 딸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순자 씨 자신을 지탱해 온 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순자 씨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딸의 무기력 뒤에 자기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는 게.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마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는 딸을 붙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을 뿐이에요. 순자 씨는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처음 세발 자전거를 혼자 타던 날, 순자 씨가 뒤를 잡아주다 슬그머니 손을 놓았는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신나게 페달을 밟았어요.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엄마 손이 없다는 걸 알고는 까르르 웃으며 돌아봤죠. 그때 딸의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몰라요. 순자 씨는 그 웃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혼자 해냈을 때 딸이 짓던 그 표정을요. 어쩌면 딸도 그 기분을 잊은 게 아닐까? 혼자 페달을 밟는 그 신나는 자유를요. 물론 두려웠어요. 손을 놓는 게 이 나이에도 무서웠어요. 딸이 넘어지면 어쩌나 싶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손을 잡고 있는 한 딸은 영영 그 환한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걸.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가만히 섰어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딸에게 한 가지만 말해보자.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가둬뒀던 것 같다고. 이제는 너를 믿어보고 싶다고. 그 한마디면 첫걸음으로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 자식의 빚이나 요금을 대신 갚은 적이 있다. 둘,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선다. 셋, 자식이 실패했을 때 이유를 대신 찾아줬다. 넷, 자식 없는 내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다섯, 자식이 독립하면 나는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어떠세요?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식을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진짜예요. 다만 이제 그 방향을 조금 바꿀 때가 됐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3가지 방법. 거창하지 않아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 손을 한 번에 다 거두지 말고 한 손가락씩 펴는 거예요. 어항에 물 섞기, 기억하시죠? 딸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다 알아서 해라고 하면 딸은 충격에 무너져요. 그래서 단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딸이 쓴 돈 중 딱 하나만 정해요.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라면 이번 달부터는 내가 내보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요. 대신 방법은 같이 찾아줘요. 요금제를 바꾸는 법, 아르바이트로 그만큼 버는 법. 손은 노트, 길은 같이 찾는 거죠. 둘째 주에는 딸과 마주 앉아 한 달 용돈의 한도를 함께 정해요.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지 딸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요. 셋째 주에는 밀린 빚이 있다면 달달이 갚을 작은 액수를 딸과 함께 적어봐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딸 손으로 갚기 시작하면 그게 딸의 첫 번째 어른의 발걸음이 돼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딸이 스스로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책임을 하나씩 져볼 때 내가 해냈다는 감각이 쌓이거든요. 그 감각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모진 부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구원자가 자기 삶이 텅 비어 있으면 자꾸 자식의 삶으로 손을 뻗게 되거든요. 자식을 돌보는 일이 유일한 일거리가 되면 그 일을 덜기가 무서워져요. 그러니 순자 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식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의 시간을 정해요. 동네 복지관 취미 교실도 좋고 산책 모임도 좋아요. 처음엔 2시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자식이 없어도 내 하루가 채워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요. 거기서 새 인연을 만들고 새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집에 돌아와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다는 걸 딸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도 어렴풋이 느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단단해질수록 딸을 붙드는 손에서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세 번째, 딸에게 작은 성공을 돌려주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큰 성취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해냄이에요. 딸을 다그치는 대신 딸이 잘하는 작은 일을 찾아 그것부터 시작해요. 설거지든 청소든 딸이 해낸 날엔 반드시 말로 표현해요. 덕분에 집이 환해졌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요. 다음 단계는 집 밖의 작은 일이에요. 하루짜리 단기 일자리부터 딸과 함께 찾아봐요.
딱 하루만 일하고 와도 충분해요. 잘리면 어떡하냐고 겁내지 말아요. 하루 일했으면 다음엔 이틀을 목표로 하면 돼요. 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씩 늘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무기력 연구에서도 작은 통제감의 회복이 무기력을 깨는 가장 큰 열쇠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 손을 한 번에 하나씩 거두기. 둘, 내 빈자리를 내가 채우기. 셋, 딸에게 작은 해냄을 돌려주기. 오늘 당장 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동안 못다 한 말 대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궁금했어. 그 한마디면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렸어요. 그리고 닫힌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노크를 했어요. 오늘은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을 내밀었어요. 딸이 일어서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리고 그 곁에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딸을 믿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랑이 이제는 붙드는 손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손이 되어야 할 때인 거예요. 넘어진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요. 부모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요. 자식을 믿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시간이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그 곁엔 같은 마음으로 버티는 수많은 부모가 있어요. 오늘도 묵묵히 사랑하고 있는 모든 부모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